미국 워싱턴주, 수도인 워싱턴 DC랑은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서쪽 끄트머리 캐나다랑 인접한 곳이고 밤에 잠 못 이룬다는 시애틀이 있는 거기입니다. 시애틀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인간은 또 물이 있어야 문명을 이루잖아. 그래서 여기도 미국 서부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곳이야. 항구 있으면 또 무역해야 되잖아. 그래서 뒤지게 큰 공업단지에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닌텐도 아메리카, 스타벅스 이런 본사 다 여기 있어요. 유명한 사람도 많이 살았는데 이소룡, 지미 핸드릭스, 커트 코베인, 우리 찌찌파티로 영원한 고통받는 재범씨 아예 여기서 태어났었고, 아니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공업단지에. 약간 산업화된 캘리포니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공업단지지만 외곽으로 이렇게 조금 나가면 아래에 그린리버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로 나가는 개 긴 강을 하나 끼고 있다고. 이 지역이 6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보다 더 긴데 여기서 1980년대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린강 주변에서 50명 넘는 여자가 죽은 거야. 한 새끼가 그랬거든요. 게리 리즈웨이라고 그린리버 킬러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연쇄살인이었고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 되는 새끼 별로 없습니다. 사이코패스에다가 좀 뒤틀린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했던 사건인데요. 요즘 스타일로 대격변 패치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게리 리즈웨이 1949년 2월 18일생,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예전에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 있었잖아요. 그 안토노노가 우리나라 금메달 도적지랑 거기 2034년에 또 여기서 동계올림픽 열린다고 하더라고. 이 새끼 아빠는 버스 운전기사야. 엄마는 백화점 영업사원이었고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그냥 뭐 평범한 집안이고요. 10살에 워싱턴으로 이사 가가지고 체포될 때까지 계속 여기 살았습니다. 성장 배경 보자면은 이 새끼가 왜 살인범이 됐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들은 이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빠가 애새끼 데리고 밖에만 나가면은 꼭 이 짓을 했다는 거야. 길거리에 이제 돈 벌려고 나온 이 스트릿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치들이. 이 여자들을 보라고 하면서 애한테 야, 저 더러운 것들 좀 봐라. 응? 굳이 꼭 이런 욕을 한대. 애 보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가 또 성매매를 해요. 병신이. 좋은 직업은 당연히 아니지만 왜 굳이 애한테 이런 시각을 만들어주고 있냐고. 어린데. 여자랑 말해볼 기회는 엄마 외에는 아직 없는 나이예요. 그럼 편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새끼는 그래서 여자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가 결국 생겨요. 그게 연쇄살인으로 이어졌던 거고. 여자에 대한 가치관이 문제라면은 아빠가 이 지랄 하는 동안 엄마는 뭐 했냐? 사실 이 엄마가 더 문제입니다. 예전에 화성연쇄살인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들 분석하는 말 들어보면은 여자에게 지배된 삶을 살았을 것 같다고 대부분 했잖아요. 여기서 여자에게 지배당한 삶이라는 게 대체 정확히 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딱 얘 엄마 같은 겁니다. 이 엄마도 지배적인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 자식들에게 매일 지랄하고 때리고 이래. 아빠도 애 엄마가 집에서 무슨 짓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 쓰면은 지한테도 지랄하니까. 이때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남편이 항상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된 것처럼 보였고 주눅이 든 상태였다고 했어. 이 지랄 맞은 엄마 누구인가? 메리 리타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딴 성격으로 영업사원 했나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뭐 다른 가면을 썼겠죠. 게리 리즈웨이가 엄마 지랄에 하도 시달리면서 야뇨증이 생겼어요. 해외 연쇄살인범들 어릴 때 보면은 대부분 야뇨증이 있거든. 이게 연쇄살인범들의 1차 코스예요. 왜? 학대나 가정 불화에서 오는 불안증이 결국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여자가 뭐 그렇다고 애가 이불에 싸는 거 이해해 주겠어? 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뭐 지가 뭐 알아? 애가 아침마다 이불 젖어 있으면은 애미란 년이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대놓고 이거를 막 면박을 줘요. 혼낸답시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애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되겠지. 우리나라도 예전에 애가 이불에 싸면은 옆집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했잖아. 애 베껴가지고 뭐 키 씌우고.
이게 애한테 엄청 수치심을 주는 겁니다. 성적 가치관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런 가정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지만. 게리 리즈웨이는 10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런 생각이 생겨났어. 그래서 M이란 년 때문에. 근데 심리적인 문제는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싶은 게 이게 맞나? 남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된다고. 연쇄살인범들도 초기에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맞나? 라는 갈등을 해. 그러다가 사춘기 들어서는 10대 후반쯤 되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고 결정하면서 살인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80년대 이야기고요. 요즘은 성장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선행학습 하겠죠, 애들도. 예전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먼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지금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 어릴 때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고요. 10대 중반에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도 강력범죄 저지르고 하잖아. 당겨지고 있어. 게리 리즈웨이는 80년대 사람이지만 이런 심리적인 갈등의 기간이 더 짧았어요. 맞나 아닌가를 고민하는 기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왜? 시각적으로 엄마가 도움을 줬거든. 이 엄마가 밖에 나갈 때 엄청 빡세게 꾸밉니다. 맨날 동탄 미시룩 같은 거 입고요. 화장도 진해요. 한마디로 술집 여자처럼 하고 다녀. 리즈웨이가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아빠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이 생겼는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엄마가 시각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 여기에 또 아빠는 맨날 청년들 보이면 쌍욕하고 유일한 엄마 이래. 모든 여자는 다 이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16살 됩니다. 길에서 만난 6살짜리 남자애를 수프르 유인의 칼로 찔렀어. 에옷에다 피 묻은 칼 닦으면서 그냥 해보고 싶었다고 말을 했대. 애가 죽진 않았는데 이게 첫 범행이었고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없지.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체포되고 리즈웨이가 그때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었대요. 범행해봤잖아 지금. 그동안의 감정이 꽤 해소됐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결혼도 합니다. 그러더니 해군에 입대해서 베트남으로 파병 가버려요. 이때 한동안 추가 범행은 없었어. 군대가 또 통제되는 조직 사회고 강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이었겠지. 그러니까 또 이제 자기만의 그 병신 같은 감정이 슬슬 커질 거 아니야. 이 터지는 계기는 하필 또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바람났어요. 아빠한테 배운 대로 야 이 챙년아 막 쌍욕하면서 이혼했고 재혼해서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광신도처럼 빠진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가 참 모순인 게 성관계에 엄청 집착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쪽에 절제를 좀 덕목으로 삼잖아. 이 새끼가 낮에는 그렇게 해요. 목사 설교 들으면서 막 울고 항상 성경 끼고 다니면서 읽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하고 근데 어두워지면은 바로 안에 붙들고 밤새 그냥 통사정을 존나게 하는 거지. 얘가 왜 이렇게 성관계에 집착을 하는 거냐? 아무리 살인 욕구가 있어도 이걸 어쨌든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 인내의 스트레스를 좀 이 야스로 푸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결국 못 참아 저질러. 이 새끼들은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앤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첫 살인이 시작됐어. 1982년 7월 33살이라 첫 살인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에 비해 좀 늦습니다. 사실 16살 때가 첫 범행이지만 그때 살인은 아니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33살이 되는 거지. 남자애들 둘이 자전거 타고 이제 그린강 건너다가 물가에 시체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경찰 신고해서 신원 확인하니까 웬디 리 코필드라고 왼쪽 여자야. 매춘부인데 16살이었대. 사인은 교살, 목이 졸려 죽은 거지. 그리고 다음 달 두 번째 이 오른쪽 데브라 보노의 시신도 나옵니다. 성인인데요. 매춘부 맞고 교살이었고. 살인이라는 게 알 필요는 없는 감정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는 새끼들은 이 맛들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꾸역꾸역 참던 걸 한번 터트리니까 이 다음부터는 숨 쉬듯이 살인을 합니다. 3일 뒤에 세 번째 시신 나왔어요. 그린강에서 혼자 리프팅 하던 남자가 신고했어요. 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요 앞에 뭐가 떠 있는 거야. 장애물 피해야 되니까 노로 이렇게 밀어서 치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실수로 배가 뒤집혀서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 배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물속에서 수영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장애물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엎드려 빠져 죽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밑에서 올라오다가 이 죽은 사람 얼굴을 마주친 거라고. 경찰 신고로 신원 확인해 보니까 또 16살 여자애인데 이번에도 밧줄에 목이 졸린 교살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쇄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분명 시신 더 있을 거다. 주변 수색했습니다. 역시나 2명이 또 발견됐어요. 다 교살이야. 피해자가 전부 여잔데 목만 조르고 있잖아. 이 새끼 지금 지한테 성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연쇄살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시신에 남기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어릴 때부터 하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갈등을 혼자 했잖아. 그래서 연쇄살인범들 인터뷰하면은 보통 지 말만 존나게 하거든요. 대화가 아니야. 지 얘기만 쏟아내기 바빠요. 오랫동안 자기 고민이 많았으면은 나름 많이 답답했겠지.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하니까 참다 이 성향을 시신에다가 분출하는 게 아닐까. 보통 비슷한 방식의 살인을 고집해. 그래서 잘 안 바꿔요. 왜? 이게 나니까. 내가 보는 나는 이런 새끼니까. 연쇄살인범의 일관된 흔적을 그래서 시그니처라고 하잖아. 시그니처는 사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인은 서명이란 뜻이잖아. 결국 연쇄살인은 범인이 시신에 자기를 서명하는 행위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다. 문제는 굳이 표현하려고 든다는 데 있지, 또. 뭐 그냥 혼자 조용히 살면 되잖아. 근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연쇄살인범들 잡히고 나서 하는 말 들어보면 어때요? 대부분 관종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 이유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풀지 못해서. 한마디로 관종이 된 거야. 이런 성격의 살인범들이 많아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면은 한 달 만에 그린강에서만 지금 여자 시신 5명 나왔어. 경찰은 전부 교살이라는 점에서 범인이 같은 새끼다 확신했죠. FBI의 협력을 받아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이 새끼만 잡기 위해 모인 수사팀이에요. 자신있게 시작했지. 근데 뭐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사건이 사이즈가 크니까 현장 나가서 알아온 내용들을 형사들이 보고서 올릴 거 아니야. 뭐 CCTV 어디에 있다는데 이쪽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 목격자 있대요.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수사해야 되는데 사유지라 접근이 어려워요. 영장 발부 부탁드려요.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고 뭐 거기에 또 새로운 지시 내리고 해줘야 되는데 수사 자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못해. 그러다 의사소통 안 돼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용의자로 수사하다 시간 낭비하고 뻘짓을 좀 했다는 거지. 그동안 리즈웨이 살인을 계속했어요. 수사 시작된 지 2-3달 만에 16명 발견됩니다. 이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빠가 가르쳤고 엄마에게서 얻은 확신을 그 대상들에게 혐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랬던 거고 그 당시 경찰은 범인에 대해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사실 베리 리즈웨이를 한번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근데 못 잡았거든요. 이 얘기가 또 골 때려. 경찰이 이 연쇄살인을 인지한 지 1년 정도 된 1983년 4월 유흥 술집에서 일하던 마리 말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얘기하다가 그 트럭을 타고 어디 가버리는 거야. 마리 말바의 남친이 이걸 또 봤네? 내 여친 바람났나? 싶어가지고 트럭을 막 쫓아갔거든요. 놓쳤어요. 경찰 신고했거든? 트럭 찾은 게 이거야. 트럭 주인 만나봤더니 이 새끼가 게리 리즈웨이였던 거지. 경찰이 마리 말바 만난 적 있나요? 물어보니까 얘는 뭐 당연히 모른다고 하고 그런 적 없다 하지.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는 영장도 안 나올 테니 뭐 더 이상 조사가 안 되고 마리 말바는 실종돼 버립니다. 그 뒤로 밝혀진 피해자가 11명이에요. 실종되면서 이 사건에 포함될 것 같은 숫자까지 더하면은 한 20명이 또 넘어. 경찰이 이 사건에 1,500만 달러, 20억 들였거든요. 수사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뉴스는 또 어때? 까기 좋잖아. 경찰 막 드립다 욕만 해. 무능하다, 뭐하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사실은 수사할 생각 없는 거냐. 경찰은 이런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수사팀을 해체했어요. 수사팀 해체는 이 사건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지금부터 이제 게리 리지웨이가 특별한 실수만 안 하면은 이거 미제 사건 되는 겁니다. 한 50건이. 경찰도 당연히 해결하고 싶지만 위에서 오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조직이란 곳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다들 포기하고 자기 부서로 돌아갔는데 딱 한 명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네? 이 수사관의 이름은 데이브 레이처드라고 합니다. 이제 수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범인을 찾으러 다녀. 잠깐 데이브 레이처드 알아보자면은 1950년 8월 29일 디트로이트에서 칠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책임감이 있어. 공군 나와서 부모 따라 법관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린리버 킬러 사건의 피해자들 사진 보고 너무 충격 먹은 거야. 이 X발 잡아야겠다. 그래서 수사팀에 들어왔던 거죠. 범인에 대한 개인적인 빡침으로 이 사건에 지원했던 거예요. 근데 수사팀이 성과 못 내니까 흩어졌는데 나는 포기 못하겠다. 혼자만 여기 매달리게 됐던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혼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존심에 집착으로만 붙어 있는 건데 시대가 변하기 시작하네. 과학수사 생기면서 예전부터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쓸모없던 증거들의 분석이 가능해진 거야. 수집한 혈액에서 DNA를 채취합니다. 이걸로 신원미상의 피해자를 알아냈어요. 처음 성과가 나온 거잖아. 상부에서도 과학수사의 가능성을 보니까 다시 수사 권한을 줍니다. 데이브 레이처드 중심으로. 이번엔 예전과 다르지. 이미 그동안 현장 뛰면서 수집한 증거는 차고 넘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법의학 전문가를 이번에 많이 뽑았어요. 그럼 재수사는 주로 증거품 감식과 DNA 대조 위주일 거 아니야. 여기서 용의자 나오면은 그 뒤로는 면담 위주의 수사로 바뀌게 될 거고 현장을 뛸 형사는 별로 필요 없는 단계로 넘어간 거야. 피해자 3명의 몸에서 나온 정액은 이미 확보돼 있었어요. 여기서 DNA 뽑고 예전에 만나본 용의자들에게서도 머리카락 받아놨었거든.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됐냐? 사건 19년 만인 2001년 9월 10일 레이처드 수사관 책상 앞에 DNA 대조 검사 결과 봉투가 딱 떨어집니다. 까봤어. 피해자들에게서 나온 DNA가 그동안 수사한 용의자 중 한 명과 일치한대. 그 새끼가 게리 리지웨이였던 거죠. 2001년 11월 30일 게리 리지웨이는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체포됩니다. 이 새끼가 연쇄살인범이었다는 소문에 동네 사람들이 막 경악했어요. 아니 이렇게 착실하고 성실한 새끼가? 이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이중생활을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바퀴벌레라도 한 마리 잡아 죽이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찝찝한데 사람을 50명 죽인다고 생각해 보라고. 정상인의 정신으로 이게 버텨지겠어요? 근데도 이중생활이 가능했다는 거는 이 새끼가 이 살인이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는 거지. 혐의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존나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성범죄, 살인에 관련된 거 다 있어. 얘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대답은 알바노죠. 증거가 명백하니까. 변호사는 재판이 이거 씨발 봐도 너무 불리하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건을 주냐 짜증나게. 사형이라도 피해보자. 게리 리지웨이를 설득합니다.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야, 게리야. 이거 우리가 봐도 씨발 너 범인이잖아. 너 이대로면 죽어 사형이야. 야, 너 아직 이거 못 찾은 시신 있잖아. 그거라도 밝혀서 좀 협상을 해보자. 플리바겐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형량 조정 제도라고 해서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 형을 조금만 좀 어떻게 선생님 깎아주시라. 이런 검사와의 사법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협의 사항대로 리즈웨이는 경찰이 수사한 적 없던 장소를 지목했어요. 여기서 실종 20년 만에 마리 말바의 시신을 찾은 거야. 2003년 11월 5일 그린강 연쇄살인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판사가 피해자 이름 확인된 게 48명이거든요. 하나씩 이름 부르면서 죽였냐고 다 물어봤어. 리즈웨이가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역사상
한 명에 의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쇄살인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나왔고 작전대로 사형은 피했죠. 리즈웨이가 이때 판결 들으면서 울었어요. 병신이. 사형은 피해서 그런 건지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반성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데이브 레이처드 말로는 이 새끼 우는 거 믿지 않았대. 자기가 얘 취조할 때 자꾸 대답을 피하니까 너 씨발 비겁한 괴물살인 기계임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소리 지른 적이 있는데 얘가 동의한다는 시 무표정하게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었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별 상관없다는 태도잖아. 자기 행동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뭔 업적을 세운 것 마냥 이 살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 또 의외로 지 몸은 끔찍하게 여기는 경우 많아요. 막 주사바늘 무서워하고 그래. 지 어떻게 될까봐 긴장했는데 사형은 아니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 워싱턴 주립 교도소 독방에 들어가갖고 사건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데이브 레이처드 이 양반 대단해 오케이 이거야 알겠는데 어떻게 혼자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과학수사가 생겼으니까 다행히 직접적인 증거 찾긴 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가 재밌습니다. 혼자 수사하다 보니까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50명 가까이 죽이면서도 단서를 안 남겼어. 그래서 다들 포기했던 거고. 레이처드도 솔직히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해마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와. 열어봤어. 내용이 이래요. 자기가 이 분야 전문가래.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겠대. 뭐야? 베테랑 형사 선배인가? 밑에 또 써있는 거 보니까 대신 내가 누군지 묻지 말고 그냥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래. 뭐야 씨벌. 뭐야? 쥐가 뭔데 경찰한테 수사를 지시하니만이 이러고 있냐고. 봉투에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니까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새끼에게 그럴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새끼야. 테드 번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테드 번디는 이미 30명 넘은 여자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어요. 이 새끼가 보면 얼굴 괜찮고 또 태도도 정중해. 똑똑하고 말도 잘한단 말이야. 미국이 예전에 이 새끼의 재판을 생중계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면서 막 테드 번디가 상대 변호사 말빨로 압살하고 쇼맨십도 좋아 이 새끼. 재판장 들어올 때 방청 온 사람들에게 막 손도 흔들고 웃어줘요. 팬 관리하듯이. 공항 패션은 못 입었어. 죄수니까. 기자들 카메라 보면서 웃어주고 재판 중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도 했다고 얘가. 이런 행동들이 사건을 떠나 재밌잖아 보기에. 그리고 지 스스로도 이런 관심을 즐기고 팬이 많았다고요. 데이브 레이처드에게 편지 보낸 시기는 얘가 탈옥했다가 다시 잡혀서 그 탈옥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예요. 자기 사건을 진술할 때도 진짜 막 엄청 자극적이게 드라마틱한 묘사를 막 해가지고 사건보다 이게 테드 번디라는 인간에게 더 관심이 쏠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새끼가 데이브 레이처드에게 도와주겠다고 편지를 보냈던 거야. 감옥에 오래 있는 새끼들이요. 심심하니까 막 자기 잡았던 형사나 여기저기 편지를 보낼 때가 있대요. 그런 개념으로 그린강 사건을 듣고 수사관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 이 편지를 읽은 레이처드. 고민합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을 거 아니야.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꿔봤어요.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본 새끼라면 뭔가 같은 연쇄살인범으로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파고들면은 그린강 살인마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테드 번디가 있는 플로리다 교도소로 갔어요. 레이처드도 살인범 수사 그동안 많이 해봤지만 테드 번디처럼 일상화된 새끼는 처음이었대. 처음으로 이때 연쇄살인범이란 인간의 생각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테드 번디 주기적으로 찾아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럼 너 게리 리즈웨이라는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물어봤대요. 테드 번디는 이미 나름 혼자 정리를 다 끝낸 상태였나 봐 생각을. 아직 리즈웨이 정체는 모르니까 리버맨이라고 지가 별명을 붙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 리버맨 이 새끼 앞으로 이제 뭐 하고 어디 갈지 자기는 다 안 돼. 술술 얘기해. 레이처드는 이때 하다 안 되니까 범죄자 도움까지 받냐 뭐 이런 욕을 막 먹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아직도 말이 많아요. 모양새가 사실 썩 좋지는 않잖아 이게 경찰이. 테드 번디가 한 말은 거의 다 헛소리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레이처드는 테드 번디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 리즈웨이 체포하고도 신문 과정에서 테드 번디의 조언을 많이 참고했고 많은 부분도 적중했고 성과를 올렸다고 하거든 자기가. 테드 번디는 사실 거의 다 지가 저지른 범행을 예상하는 것처럼 말했던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적중했냐를 뭐 떠나서 연쇄살인범의 생각 정도는 참고했겠죠. 아예 그냥 허무맹랑했겠어.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테드 번디. 이 새끼는 왜 굳이 지 재판 준비는 안 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에 끼어들고 있냐는 건데요. 데이브 레이처드랑도 이 편지로 처음 만났고 리즈웨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야. 왜 그랬어? 아까 연쇄살인범들이 관종인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영철은 범행 시기가 후반부에 좀 겹치는 정남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정남규 사건 중에 자기 거라고 구락간 적 있어. 다들 자기를 신기하고 특이한 존재로 관심 있게 봐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남규가 나타나 버리니까 내 관심 자꾸 남규를 의식하게 되는 거야. 테드 번디도 마찬가지죠. 리즈웨이를 분석해 주겠다면서 테도가 레이처드에게 막 존나 거들먹거려. 막 내가 딱 보니까 알겠는데 이건 나밖에 모르는 거다. 궁금하냐? 설명한다기보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태도였다고요. 뭐 사람들이 요새 뭐 그린강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새끼 아직 애송이고 봐봐 이거 내 눈에는 뻔히 보인다니까 뭐 할지. 이 별거 없습니다 형사 양반. 예? 결국 나 인간 테드 번디 나에게 한참 못 미치는 초보자다 이거야. 이 새끼 지금 씨발 이거 관심 뺏기는 거 질투나니까 자기만 봐달라고 리즈웨이를 깎아내리고 있는 거라고. 역대급 연쇄살인범을 레이처드는 비슷한 시기에 둘이나 만나본 거야. 비교해보니까 공통점이 보였대요. 일단 살인의 동기가 이성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로 시작된 거야. 자기 범죄가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단한 자부심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일말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대. 리즈웨이에게도 테드 번디에게 한 것처럼 다른 사건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테드 번디랑 태도가 달라. 게리 리즈웨이가 이때 이렇게 대답했대. 나는 내가 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부심을 빼앗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야. 테드 번디랑 너무 반대잖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얘도 좀 테드 번디를 의식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야 번디야 너 나 의식하고 지금 질투하지? 관심 뺏기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애새끼 같아 너 지금. 근데 나 인간 리즈웨이 나는 너 같은 애들의 그런 시기 질투 신경 안 써. 어른스러움을 보여줄 거야. 나요 리즈웨이.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둘 다 뭐 남의 시선 또 신경 쓰는 건 알겠어. 리즈웨이는 유명 범죄 소설가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책을 쓸 것 같다고도 한 적이 있어요. 지가 그럴 만한 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양들의 침묵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화 이거 재밌거든. 성적 가치관의 문제로 사람 죽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수사관이 정보 좀 얻으려고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대형 연쇄살인범을 찾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감독이 진짜 리즈웨이랑 레이처드 이야기를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건이랑 뭐 영화 개봉 시기가 그렇게 딱 맞지도 않아. 하지만 또 어떻게 조사하다가 참고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양들의 침묵 추천합니다. 재판 내용을 정리한 법원 보고서를 보면은 게리 리즈웨이를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뭐 테드 번디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새끼는 심리학 전공했어요. 인간의 기질 자체도 좀 그래. 변호사가 옆에 있는데도 지가 일어나서 지를 변호한다고. 재판에서도 사람들 막 속이려고 들었어요. 처음엔 이 새끼가 분명 천하의 개 쌍놈인데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거 당장은 좀 단정할 수 없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바뀐대요. 그 정도로 말빨이 좋아. 이거는 연쇄살인범의 말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방청석에서 아무리 생각이 흔들려도 검사 판사는 다르죠. 재판은 아무리 말로 씹으려봐야 증거 하나를 못 이기는 거야. 증거는 감정적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만 보여주니까. 아무리 내 마음이 저 새끼 범인 아닌 것 같다 싶어도 증거는 그래봤자 이게 사실임 이러고만 있잖아.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리즈웨이도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감성팔이하고 나 범인 아니다 우겼는데 결국 증거 앞에선 꼼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새 사건이 또 드러났거든요. 재판 7년 만인 2010년 12월 21일 마리 말바의 시신이 발견됐던 그 워싱턴주 산에서 두개골 하나가 나왔어요. 이 여잔데 레베카 베키 마레로라고 혼자 3살 된 딸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근데 돈 벌려고 매춘했거든요. 1982년 12월 3일 모텔 갔다 나와서 실종이 됐대요. 그리고 28년 만에 뼈가 발견된 거지. 이것도 리즈웨이의 공식적인 범행으로 밝혀지면서 살인 48건에 한 건이 추가된 희한한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9번이 되는 건데요, 살인이. 근데 이런 새끼들은 뭐 여태 얘기했지만 절대 한순간도 사실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분명히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봐. 시대적으로 미국이란 나라에서 국민의 생사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땅도 작고 지문등록 다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민등록증도 없는 미국은 더 하지. 리즈웨이의 피해자는 한 90명은 되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어요, 아직. 이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로 기록이 된 거야. 이 새끼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데 뭐 나올 일 없습니다. 거기서 뒤지는 거겠죠 뭐. 가면은 맨날 뭐 그러고 있대요. 내가 이런 거 저질렀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테드 번디 한때 이 새끼 나한테 한번 들이댔는데 내가 또 가볍게 무시했다. 왜? 내가 더 대단하니까. 나요, 리즈웨이. 이지랄 하는 거야 또. 그러고 평생 사는 거죠. 비응신 새끼가. 나르요 이것도. 이런 사건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과거의 사건 잊혀졌으니까 10년 만에 한번 또 대본을 제가 꺼내봤습니다. 주기적으로 또 옛날 사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방송해볼게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 준비해서 오겠습니다.